예, 두 번째 뵈니까 훨씬 편안하고 아주 반갑네요. 이번 시간은 메가 FTA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 요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앞으로의 마인드셋,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아주 부담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FTA라는 거는 1991년도 WTO가 결성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 회원국이 금년도까지 160개 나라입니다. 이 160개 나라를 전부 공평하게 협상 결과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혜택을 줘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160개 국가에 완전한 어떤 자유무역을 하자. 이런 취지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WTO 강요회의에 참가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160개 국가의 대표들이 한 사람당 3분씩만 얘기하더라도 또 160개의 어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발표할 때 회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달 2015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10차 WTO 강요회의가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 나이로비에서 열렸는데 결국은 2001년도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 거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자 무역주의를 잘 해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또 한번 난관에 부딪히는 어떤 한계를 재확인한 그런 회의가 됐다 이렇게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예를 들어서 신흥국 이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의 입장하고 선진국, 미국, EU의 입장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 WTO 다자주의인데 그 다음에 이 WTO 다자주의가 안 되니까 그럼 우선 그 양자 간 배짱 맞는 양자나 어떤 또는 소수의 국가들끼리 우선 FTA를 체결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 지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RTA인데 이 지역주의가 2015년 말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게 612건이고요. 실제로 발효된 게 406건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 이 양자 간 FTA가 지금은 다자 간 FTA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 간 FTA를 단순 어떤 경제 협력 관계다. 무역 장벽에 대한 경제 협력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 다자 간 FTA, 즉 메가 FTA는 정치 사회까지 발전된 정치 사회적 협력 관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FTA를 체결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FTA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FTA 지형적으로 페루, 칠레가 1등이고 페루가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이 세 번째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발효된 FTA만 하더라도 14건 52개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잠깐 살펴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한 게 2004년도 한칠레 FTA예요. 4월 1일부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 한칠레 FTA 됐고 2006년도에 싱가포르하고 에프타랑 했어요. 이 에프타는 유럽 자유무역 연합인데 스위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균접된 리히텐슈타인이라고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잘 삽니다. 외교권하고 국방권은 스위스가 갖고 있어요. 그 네 나라하고 처음으로 블록화된 지역하고 우리가 FTA를 맺은 겁니다. 이게 2006년 9월 1일부입니다. 한 아세안 FTA가 그 이듬해 2007년도 맺어졌고 한인도 세파가 2010년 1월 1일부. 인도는 세파라 그래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 그래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그럽니다. 여기 2010년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한 EU FTA. EU의 회원국이 몇 나라에? 28개국입니다. 그래서 EU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요걸 어떤 메가 FTA 개념이죠. 여기 2011년도에 맺어졌고, 그 다음에 한 페루가 여기 7월 1일부, 한 페루가 8월 1일부입니다. 그래서 페루가 2011년도에 맺어졌어요. 그 이듬해 아주 말썽 많았던 2012년도 3월 15일부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 미국하고 FTA가 맺어졌고
그 다음에 터키 2013년 5월 1일부로 터키하고 맺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세 나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은 지난달 12월 20일 예, 따끈따끈합니다.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이제 FTA가 발효가 됐고요. 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캐나다 FTA가 작년도 1월 1일부로 이렇게 해서 52개국하고 우리가 FTA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FTA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예,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하고 FTA를 안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멕시코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이 FTA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가 FTA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메가 FTA 시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예, 작년 2015년 10월 5일 날 타결됐어요. 이 TPP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TPP는 사실은 미국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TPP는 아주 조촐하게 2005년도에 이 칠레하고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요 네 나라가 2005년 6월 달에 우리 FTA를 맺어서 한번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2008년도에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남미, 대양주, 동남아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네 나라가기 때문에 그럼 미국도 하자. 이렇게 돼서 2008년도에 미국이 들어왔어요. 미국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예, 페루가 들어왔고 호주가 들어왔고 2010년도에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같은 나프타에 캐나다, 멕시코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일본이 들어왔어요. 이 TPP가 예, 메가 FTA, 본격적인 메가 FTA로 예, 작년도 2015년 10월 5일 날 가결이 됐습니다. 발효는 제가 봤을 때 한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 TPP가 이게 생성이 되면은 여기 TPP 12개 나라의 예, GDP가 28조입니다. 인구가 8억 명. 무역 규모가 9조입니다. 9조 달러. 그래서 이 TPP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RCE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황색 이 RCEP. 이 RCEP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PP하고 RCEP이 왜 중요하냐면 TPP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RCEP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RCEP은 뭐냐면은 RCEP은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리저널 컴프레hen시브 이코노믹 파트너십이에요. 이거는 16개 나라입니다. 아세안 10개국하고 FTA를 맺은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6개국이 FTA를 맺는 겁니다. 사실 이 RCEP도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 간에 여기 보면은 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끼어 있어서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TPP가 발효되면서 이 TPP도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이 그동안 뭐 AIIB 예를 들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RCEP이라든가 이 아시아 태평양 연합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니까 야,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 TPP 마지막 협상을 예정보다 4일이나 연장하면서 하여튼 끝장을 내자 그래갖고 4일을 연장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이 타결을 한 거예요. 18,000개 이상의 농산물 공산품에 이 관세 같은 거를 전부 절감을 하고 뭐 지적재산권 서비스 그다음에 국영기업의 특혜를 제한하고 이 국영기업의 특혜를 제한한다는 데서 중국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RCEP은 작년도에 이 RCEP 제10차 회의가 열렸는데 야 TPP가 됐으니까 우리도 2016년도에는 타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RCEP이에요. 이게 16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말, 아시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그러니까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게 2015년 작년 말 12월 30일부로 타결이 됐어요. 이 아시안 10개 나라, 아세안의 회원국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나라가 더욱 공고히 옛날보다 더욱 공고하게 경제 협력을 하자는 게 AC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미국, 일본하고 유럽이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가장 큰 TTIP 이거는 뭐냐면 범태평양 무역 투자 공동 협력체라는 트랜스 애틀랜틱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GDP가 71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GDP 71조인데 미국이 17조 5천, 17.5조. 그다음에
EU가 18.5조예요. 그럼 이 두 개 나라가 얼마예요? 36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GDP에 US, EU FTA가 맺어지면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최대의 FTA가 되는 거고, 일본이 지금 4조 6천 정도 되고, EU가 아까 18.5조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하는 게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이 한국, 중국, 일본인데 한국이 GDP가 1조 4천, 그다음에 일본이 4.6조, 중국이 한 10조 5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한 16조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RCEP이 크냐, TPP가 크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R7 인구가 35억입니다. 저 TPP 인구의 거의 4배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인구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무역 규모는 TPP가 9조, R7 10조예요. 근데 이제 GDP가 TPP는 28조, 이 R7 12조인데, 지금 현재의 TPP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 평균이 4.2%, 그 다음에 RCEP의 평균 성장률이 7.1%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RCEP이 TPP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FTA 시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무역 장벽 철폐입니다. 관세가 뭐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메가 FTA 시대라는 거는 세계 경제의 신생태계가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 가치 사슬, 시장 조사라든가 마케팅, 운송, 통관, 물류, 바이어, 그다음에 경영 서비스, 세무, 회계, 법률, 금융, 특허, 투자, 사회 서비스, 노동, 환경, 통신, 투명성, 문화 서비스, 뭐 한류가 됐든 방송, 음악, 영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융합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서 뉴노멀,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하고 있다는 게 이 메가 FTA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세계와 경쟁을 하며 자신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초연결 시대, 초변화 시대, 초경쟁 시대, 보통 연결 시대가 아니라 초연결 시대, 보통 변화 시대가 아니라 초변화 시대, 경쟁 시대가 아니라 초경쟁 시대라는 얘기예요. 사람, 기업, 국가 간 네트워크가 연결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뉴노멀, 새로운 핵심 역량, 기존의 핵심 역량이 파괴되고 뉴노멀에 탄생돼서 새로운 기준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그 다음에 경계, 밤낮이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적으로 경계가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 시대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어느 강의에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 컴피던스,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계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1세기의 변화, 이거를 많은 전문가들은 5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령화, 두 번째는 세계화, 세 번째는 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경제화, 네 번째는 서비스 산업화, 다섯 번째는 지정학적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중국과의 변화, 이런 것들을 5개로 엮고 있는데, 이런 세태, 그러니까 최소한 80, 90,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0, 90까지 일을 해야 되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가장 생산 거점과 판매 거점을 가장 고객 가까운 곳으로, 가장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국적이 없는 사회에서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 핵심 역량, 남과 차별되는 핵심 역량이 없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말아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아먹는다.
제가 그때 그 2000년도에 칭다오 지사장으로 가면서 기자 한 분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자 한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나가면서 중국 한번 말아먹어 보세요, 형. 이 말아먹는다는 말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내 핵심 역량을 어디서 키우느냐.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구성원, 조직 구성원이 갖고 있는 능력과 지식의 복합체예요. 독자적인 능력과 지식의 복합체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지식의 복합체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어떤 핵심 역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제가 어떤 강의에서 어떤 해외 영업을 한다는 분한테 물어보면 HS 코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HOS 코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이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품목, 지역, 이거를 한번 말아먹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식, 그 수준, 거기서 자기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현지화입니다. 이 현지화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해외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우리 탑들을 현지인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다시 안 되니까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지화라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 성공 요소가 현지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마케팅의 기본 요소,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의 4P, 5P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마케팅 5P라 그러면 4P, 제품, 가격, 프라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런 유통 4개 믹스 중에서 보통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퍼슨이나 퍼스널을 씁니다. 근데 해외 영업, 메가 FTA 시대에서의 OP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해외 파트너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외 파트너를 개발하고 신뢰하는 파트너를 개발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최근에 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17년 키웠습니다. 보통 여기도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계실 텐데 17년 키우던 강아지가 죽는 날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농담으로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만큼 슬프더라 그랬다가 아주 기싸대기 맞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강아지들 사람들하고는 애증이 있지만 강아지 눈이 선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한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하나 배운 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저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10%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10% 좋아하고 80% 좋아하면 80% 좋아하고 100% 좋아하면 100%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무생물한테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관계가 아니라 무생물.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 이 모든 학교라든가 이 모든 거를 뒤로 가면서 험담을 하고 헐뜯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 조직, 그 기업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 나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내가 10% 좋아하면 반드시 내 회사는 나를 10% 좋아하고 내 상사는 나를 10% 좋아합니다. 80% 좋아하면 80% 좋아하고 100% 좋아하면 100% 좋아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거의 90% 이상이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성공한 사람들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은 중국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면 중국 사람들 저 사람 대접한 기어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진짜로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역사를 사랑하고 중국 인문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 중국 자체, 중국 역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내가 거기에 한번 평생을 바쳐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화라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갖고 내가 품목 전문가가 될 거냐, 내가 지역 전문가가 될 거냐, 이런 생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사람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 현지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차리고 내가 인도에 판매 거점을 차리고 중국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카레를 싫어하면서 인도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와 그다음에 중국 가서 뭐 샹차이라든가 코를 막고 썩은 두부 냄새 난다고 코 막고 다니면서 중국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약간은 힘든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비전. 내가 세계들을 무대로 뛰어야 되겠다는 명확한 비전. 그리고 회사는 전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비전과 목표,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있어요.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뭐냐면 이게 칵테일 파티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가 머리에 안 와닿는다. 그러면 한 부서 한 10명이 삼겹살집에 가서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갓집, 장례식장에 갔을 때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울 때 아무 개념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잡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목표를 갖고 있고 내가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인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힙합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쪽에서 막 잡음이었다가도 똥샤핑 그러면 그 소리는 들린다는 얘기예요. 힙합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게 쇼미더머니, MC 스나이퍼, 윤미래 이렇게 되면 그 소리는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메가 FT 시대, 이 시대에는 데이터의 홍수입니다. 자료의 홍수예요. 뭐 아침마다 스마트폰에 넘치는 자료도 넘쳐납니다. 인터넷 자료의 바다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잡음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했을 때 비로소 데이터가 인포메이션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는 이 변화의 시대, 메가 FTA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인이다. 제가 조금 전에 농담 삼아서 민족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심은 잠깐 꺼두시라는 거. 나가봐서 진정한 균형 감각이 생길 때 비로소 애국자가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코리안 스탠다가 아니라 옛날 KS 마크, 보장된 KS 마크가 아니라 GS 마크. 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나는 세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차이나는 우리하고 차이가 나서 차이나라 그러는데 그건 물론 우리하고 다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은 알지만 왜 빨간 신호등에 건너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국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준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 준거 기준은 원래 사람들은 코에다가 대고 컴파스를 그리면 원이 나온다 그래요. 그 원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원 밖에 나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 싫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준거 기준을 우선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가벼운 터치로 뭐 이렇게 지나치게 이론적이지 않고 이렇게 여러 2시간에 걸쳐서 여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